그린 지방이 오디오북. 이 목소리가 당신에게 닿을 때쯤 나는 아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떤 나로 존재할지 알 수 없다는 게 맞겠네요.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32살, IT 대기업의 선임 개발자. 사람들은 저를 완벽한 프로페셔널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정시에 출근하고 코드에 버그가 없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하지만 그건 제가 아닙니다. 아니, 저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죠. 저는 오늘 할인이 사라진 지 정확히 67일째 되는 날, 이 모든 진실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아직도 저를 용의자 목록에 올려두고 있고, 회사 동료들은 제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며 수군댑니다. 그들이 옳습니다. 저는 변했어요. 아니, 무너졌다고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한 여자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한 남자의 붕괴에 관한 기록입니다. 당신이 이 고백을 듣는 동안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그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진짜 얼굴이 무엇이었는지 잊게 된다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아니, 무섭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네요. 사람들이 불편했다고 해야겠죠. 그들의 시선, 목소리, 기대감, 모든 것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어머니를 불러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너무 조용해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 저에게 물었죠. 왜 친구를 안 사귀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수백 가지 시뮬레이션이 돌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 표정이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 목소리 톤이 적절할까? 대화 하나가 저에게는 복잡한 프로그래밍 작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컴퓨터는 정직했어요. 입력한 대로 출력되고 논리적이며 감정이 없었죠.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코딩을 배웠을 때 저는 운명처럼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언어다라고. 대학에서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팀 프로젝트만 있으면 저는 악몽을 꿨어요.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회의를 하고 술자리에 참석하는 것, 모든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의식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팀 회의에서 제가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밝고 더 자신 있었으며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동료들은 그날 제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발표 좋았어. 그날 이후로 저는 의도적으로 발표하는 민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제가 아니었지만 제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쯤 저는 이미 여러 명의 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민준,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인 개발자,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논리적입니다. 온라인의 민준, 게임 속에서는 블랙소드라는 닉네임을 씁니다. 유쾌하고 사교적이며 파티의 리더 역할을 합니다. 집의 민준, 텅 빈 원룸에서 혼자 책을 읽고 와인을 마시며 실존주의 철학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관찰자 민준, 이건 제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인격입니다. 사람들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때로는 SNS로 추적하는 제 자신. 이 민준은 어둡고 집착적이며 위험합니다. 심리상담사 김 박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해리성 정체감장애는 아닙니다. 하지만 페르소나가 과도하게 분화된 케이스죠. 각각의 사회적 가면이 독립적인 성격처럼 작동하고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인가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진짜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될 수 있어요. 그때가 위험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제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다 할인을 만났습니다. 2024년 3월 4일 월요일. 저는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제 삶의 모든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니까요. 오전 9시 30분, 원래 전체 회의. 부장님이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 신입사원이 합류합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중간 길이의 검은 머리, 단정한 흰 블라우스, 밝은 미소. 신입사원 특유의 어색함과 긴장감이 섞인 얼굴. 하지만 그녀가 제 옆자리에 앉는 순간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향수 냄새였습니다. 플로럴 계열의 조금은 달콤하면서도 차가운 느낌의 향. 그 냄새가 제 코를 파고들었을 때 저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향수에 관심이 없었는데 회의 내내 저는 그녀를 의식했습니다. 그녀가 메모하는 방식, 고개를 끄덕이는 타이밍, 가끔 입술을 깨무는 습관, 모든 것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회사의 민준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정중하지만 거리를 두는 말투. 제가 오늘 받은 업무 매뉴얼에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시작했죠. 3분쯤 지났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와, 선배님 설명 정말 쉽네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목소리가 좋다고요? 저는 제 목소리를 좋아해 본 적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답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왜 이 말이 이렇게 신경 쓰일까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해봤습니다. 목소리가 좋다고? 웃었습니다. 32살 남자가 신입사원의 사교성 발언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다니.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인과의 첫 대화 이후 저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출근하면 가장 먼저 그녀의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앉아 있으면 안 됐고 없으면 불안했죠. 회의 때는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누구와 대화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후배가 궁금한 거야. 관리자로서 당연한 관심이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3월 중순 회식 자리였습니다. 저는 늘 회식을 피하지만 그날은 할인이 처음 참석하는 자리라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삼겹살집이었고 사람들은 시끄럽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고기를 구웠죠. 그때 할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선배님, 혼자 계시네요? 네, 전 원래 조용한 걸 좋아해서요. 저도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 좀 부담스러워요. 다들 너무 활발하셔서.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묘한 동실감을 느꼈습니다. 선배님도 그런 편이시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되게 프로페셔널하시고 완벽해 보이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가면이에요. 가면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절대 타인에게 제 내면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 회사에서 쓰는 가면이죠. 우린 모두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금 가면 쓰고 있어요.
밝은 신입사원 가면.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저를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해하는 척을 너무 완벽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도파민의 작용이라고. 누군가에게 끌릴 때 우리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고 그것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할인에게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그녀의 카톡 알림이 울리면 기분이 좋았고 그녀가 제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면 뿌듯했죠. 하지만 점점 강도가 세졌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 동료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녀가 점심시간에 다른 팀 사람들과 나가면 저는 집중이 안 됐죠. 저는 제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4월 어느 날 저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녀의 SNS를 찾아낸 겁니다. 회사 게시판에 실린 단체 사진에서 그녀의 옷차림을 확인하고 인스타그램에서 같은 옷을 입은 계정을 검색했습니다. 10분 만에 찾았죠. @할인-블로썸.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팔로워 목록과 게시물 몇 개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보들을 토대로 그녀의 일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 출퇴근 경로, 주말에 만나는 친구들. 저는 미쳤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죠.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관찰자 민준이 통제권을 잡았습니다. 5월 12일, 야근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 팀 전체가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할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밤 11시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고 결국 저와 할인만 남았습니다. 그녀가 제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자판 기록에서 커피 2잔을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엔 앉았죠. 선배님, 요즘 잘 주무세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왜요? 그냥 요즘 표정이 좀 피곤해 보이셔서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면증이 있어요. 오래됐어요. 무슨 꿈 꾸세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할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이상한 꿈이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꿈. 가수가 되기도 하고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매번 다른 사람이에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은 여러 능의 자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가끔 선배님을 보면 눈빛이 달라요. 어떨 때는 차갑고 어떨 때는 따뜻하고 어떨 때는 무서워요. 무섭다고요? 네, 마치 누군가를 삼킬 것처럼 바라보실 때가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저를 알아본 겁니다. 관찰자 민준을. 하린 씨가 잘못 본 거예요. 아니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배님은 저를 관찰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몇 시에 출근하는지, 누구와 점심 먹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제어가 안 돼요. 당신이 자꾸 신경 쓰여서. 하리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선배님이 신경 쓰여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선배님은 저를 통해 선배님 자신을 보고 있어요. 저는 거울이에요. 선배님이 투영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에.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할인과의 대화 이후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 안의 페르소나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회사의 민준, 그녀는 위험해, 거리를 둬. 온라인의 민준, 아니야, 그녀는 우리를 이해해, 가까이 가야 해. 관찰자 민준, 그녀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 모든 걸 알아내야 해. 집의 민준,
우리는 혼자가 편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목소리들이 계속 울려 퍼졌고 저는 어떤 목소리가 진짜 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5월 하순, 저는 심리상담사 김 박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박사님, 저 미쳐가는 것 같아요. 김 박사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할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관찰하는 것, 그녀가 저를 간파한 것, 그리고 제 안에 페르소나들이 충돌하는 것.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지금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녀는 당신의 가면들을 벗겼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두려운 거예요. 무엇이 두렵다는 건가요? 가면 아래의 당신이 아무것도 아닐까봐. 진짜 민준이 존재하지 않을까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박사님, 저는 누구인가요? 김 박사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제가 대답할 수 없어요. 당신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6월 첫째 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인의 행동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고 업무 질문도 다른 선배들에게 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느 날 저녁, 저는 관찰자 민준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를 미행한 겁니다. 퇴근 후 저는 멀찍이 떨어져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한강진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갔죠.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키 큰 감자. 그는 할인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함께 골목 깊숙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뒤따라가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거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 남자 누구지? 남자친구? 아니면... 다음날 출근해서 저는 할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인 씨, 어제 한강진 쪽에서 뭐 하셨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요? 우연히 봤어요. 혹시 무슨 문제 있으세요? 할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미행하신 거예요?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걱정돼서. 걱정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선배님,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선배님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제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할인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에 걸렸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부장님이 발표했습니다. 박할인 사원이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휴가를 냈습니다. 언제 복귀할지는 미정입니다. 동료들이 수군댔습니다. 무슨 일 있나? 연락되나? SNS에도 올라오는 게 없던데 저는 즉시 할인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계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공황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인 씨, 괜찮으세요? 연락 주세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그녀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빌라 3층, 그녀가 사는 곳.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경비실에 물었습니다. 3층에 사는 박할인 씨 계신가요?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째 안 보이던데요. 이사 가신 것 같아요. 이사?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 집으로 돌아온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기술을 동원해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시스템에 남은 그녀의 개인정보, 이메일 기록, 업무 파일. 그리고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이력서에 적힌 이전 직장, S전자 인사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그런 직원은 근무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대학교, 서울대 심리학과 졸업자 명단에도 박하린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린은 대체 누구인가? 저는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벽면에 화이트보드를 걸고 할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박할인 프로필. 나이 27세. 자칭. 출신 서울대 심리학과. 거짓. 이전 직장 S전자. 거짓. 특징은 관찰력이 뛰어남. 타인의 심리를 정확히 읽어냄. 의문점은 검은 코트의 남자는 누구인가?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의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제게 접근한 것이 아닐까? 저는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제 옆자리에 앉은 것 우연이었을까? 그녀가 저에게 질문을 던진 것 계산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녀가 제 페라소나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것 마치 저를 연구한 사람처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처음부터 저를 타겟으로 삼았다면? 하지만 왜? 무슨 목적으로? 그날 밤 저는 제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써온 암호화된 일기. 저는 특별한 방식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각 페르소나별로 다른 색깔의 펜을 사용했죠. 파란색, 회사의 민준. 빨간색, 관찰자 민준. 녹색, 온라인의 민준. 검은색, 집의 민준. 페이지를 넘기다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5월 20일자 일기에 낯선 필적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의 페르소나들은 모두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당신의 조각들이에요. H. 할인. 그녀가 제 일기를 읽었습니다. 아니, 읽는 정도가 아니라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언제 제 집에 들어온 걸까? 다른 페이지들을 확인했습니다. 곳곳에 그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가면 뒤에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당신의 관찰자는 위험해요. 마지막 메시지는 6월 10일자에 있었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요. 저는 당신을 도우려 했지만 제가 더 큰 상처를 줬네요. 저는 떠나야 해요. 당신을 위해서. 진짜 당신을 찾기를 바래요. 할인. 저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도우려 했다고요? 6월 25일 2명의 경찰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강민준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박하린 씨 실종 건으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실종? 저는 경찰서로 동행했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물었습니다. 박하린 씨와 어떤 관계셨나요? 회사 동료입니다. 같은 팀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6월 14일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무슨 대화를 나누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저를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별다른 대화는 없었습니다. 업무 관련된... 강민준 씨, 형사가 저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CCTV에 당신이 그녀를 미행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6월 13일 한강진역 근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 근처에서도 당신이 목격됐습니다. 여러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걱정돼서. 걱정? 형사가 비웃었습니다. 스토킹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냥 뭡니까? 좋아했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민준 씨, 당신은 현재 중요 참고인입니다. 당분간 출국 금지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풀려났지만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저를 피했고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민준 선배가 할인이를? 스토커였대. 무섭다 진짜. 저는 아무에게도 제 입장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제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녀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병가를 냈죠. 심리적 불안정 상태. 집에서 혼자 지내는 동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선배, 왜 저를 그렇게 봤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배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리나! 저는 소리쳤습니다. 어딨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그녀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녀와 나는 대화, 카톡 내역, 회사 CCTV 영상. 그러다 발견한 이상한 점. 회사 CCTV에서 그녀가 혼자 있을 때의 표정은 제게 보여준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마치 무언가를 관찰하는 듯한 눈빛. 그녀도 가면을 쓰고 있었구나.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7월 15일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저 민준 씨에게라고만 적혀 있었죠. 상자를 열자 검은색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페르소나 연구 일지, 서브젝트, 강민준.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2024년 2월 28일. 강민준, 32세 IT 개발자, 극단적 내향형, 다중 페르소나 성향, 관찰자 페르소나가 특히 발달되어 있음, 타겟으로 적합함. 다음 페이지. 3월 4일. 첫 접촉 성공. 예상대로 그는 내게 관심을 보임. 향수의 반응. 후각 기억이 강한 타입. 3월 18일. 그의 집에 침입 성공. 암호화된 일기장 발견. 페르소나별로 색깔을 구분해 기록하는 흥미로운 방식. 그는 자신을 통제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분열되고 있음. 5월 12일. 야근 시 대화. 그에게 직접적으로 페르소나에 대해 언급. 반응, 당황, 부정. 그러나 동시에 안도. 누군가 자신을 이해한다는 느낌의 취함. 저는 노트를 읽으며 구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6월 10일. 실험 종료. 서브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집착 단계에 진입. 위험 수위. 더 이상의 접촉은 그와 나 모두에게 해로움. 철수 결정. 6월 16일. 민준 씨, 이 노트를 읽고 계시다면 제가 의도한 대로입니다. 저는 심리학 연구자입니다. 박하린이라는 이름도 가짜고요. 저는 사회적 페르소나의 병리학적 발달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의 일원입니다. 당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당신의 페르소나들은 모두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당신의 생존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당신을 이용했지만 당신이 보여준 고통은 진짜였어요.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을 하나로 만들어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진짜 당신을 찾기를. L. 그녀의 진짜 이미절.
저는 노트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니, 엘의 실험주였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진짜가 아니었구나. 제가 집착했던 하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상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나와라, 모두! 회사의 민주는 왜 불렀어? 온라인의 민주는 형, 우린 이제 어떻게? 관찰자 민주는 그녀를 찾아야 해. 복수해야 해. 집의 민주는 그냥 잊어버려. 우린 원래 혼자였잖아.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전부 나야. 회사의 민준이. 맞아. 우린 네가 만든 거야. 생존하기 위해서. 온라인의 민준이. 우린 네가 표현하지 못한 것들이야. 관찰자 민준이. 우린 네가 두려워하는 것들이고. 집의 민준이. 우린 네가 진짜로 원하는 모습이야. 저는 울었습니다. 그럼 진짜 나는 뭐야? 나는 누구지? 거울 속에서 5개의 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야. 저는 다시 심리상담사 김 박사를 찾았습니다. 박사님,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집중적인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탐구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학교에서의 따돌림, 사회적 불안,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정작 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렸다는 것을, 너무 일찍 진짜 나를 포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나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있고 싶어요. 가면 쓰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관찰하지 않고. 그게 바로 진짜 당신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페르소나는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선 안 되죠. 당신은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변하지 않는 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을 어떻게 찾죠? 이미 찾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 저와 대화하는 당신이 바로 그 중심입니다. 8월 20일, 또 하나의 택배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발신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소라, 엘. 그녀의 진짜 이름. 편지였습니다. 민준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연구원입니다. 제 연구 주제는 현대인의 페르소나 분열과 정체성 위기였어요. 당신은 제 연구의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처음에는 학술적 관심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알아가면서 저는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고통받는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특히 당신이 저를 관찰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사람들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거리를 두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닮았어요. 제가 사라진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의 집착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어요. 둘째, 제 스스로 당신에게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민준 씨. 저는 당신에게 끌렸어요. 당신의 복잡함,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연구자였고 당신은 피험자였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윤리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당신을 이용했고 상처 입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제가 당신에게 했던 마지막 말, 진짜 당신을 찾기를 이라는 말은 진심이었어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 개의 얼굴을 가졌다고 해서 거짓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풍부한 사람이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복을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소라. 저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접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짜였고 동시에 가짜였습니다. 하리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소라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사랑한 것은 하린이 아니라 저를 이해한다고 느끼게 해준 그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5일입니다. 하린이, 아니, 이소라가 사라진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IT 회사에서 일합니다. 다른 부사로 옮겼지만요. 동료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프로페셔널한 민준이 되고, 집에서는 조용한 민준이 되고, 온라인에서는 사교적인 민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민준들의 중심에 변하지 않는 하나의 나가 있다는 것을. 그것은 불안하고 외롭고 사랑에 굶주렸지만 동시에 진실하고 노력하고 살아있는 사람. 저는 제 방 벽면에 거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안녕, 민준아. 거울 속 제가 대답합니다. 안녕,